최근에 월저널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조망하는 기사인데 그야말로 약간 찬양에 가까운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치우스가 변곡점마다 얼마나 시장을 잘 맞췄는지를 설명해주고 그의 이력, 예를 들어서 2008년 위기를 잘 경고한 거, 지금 월가와 워싱턴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점, 이런 점을 부각시키면서 하치우스를 거의 찬양을 합니다. 2008년 하치우스는 두 개를 정확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2008년에 컨센보다 낮은 성장률과 더 높은 경기 침체 위험을 예상을 했고 침체 이후에 정부 적자가 상당한데도 채권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란 예측을 해서 그걸 또 맞췄다. 다만 하치우스는 최근에는 금리 인상 움직임은 좀 놓쳤는데 팬데믹 통과하면서 인플레가 급등할 거란 전망은 놓쳤다. 그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 하치우스가 지금 보는 뷰는 뭐냐? 골드만삭스의 뷰는 뭐냐? 이 도박적인 문장을 씁니다.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 이게 사실 월가에서 제일 멍청하게 여겨지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이번만은 다르다. 그런데 이 골드만이 이번만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고 인플레가 2%로 돌아가는 그런 좁은 길을 통과하는 게 이번만은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23년도에 지난해 골드만 예상은 얼마나 적중을 했느냐? 이게 23년 1월에 설문조사할 결과인데 웬만한 거는 컨센보다 잘 맞췄어요. 지금 보시면 실업률은 거의 근접하게 맞췄고, 그죠? 그 인원 인플레 잘 맞췄고, GDP 성장률이 조금 어긋나긴 했는데, 골드만이 이 노란색이죠? 이게 이제 실제 벌어진 액추얼이고요. 그래도 이 컨센 자체가 성장을 굉장히 낮게 예상한 것을 감안하면 골드만은 비교적 잘 맞춘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골드만의 예상은 어떠한가? 시장 평균 예측 컨센서스보다 훨씬 낙관적입니다. 실업률이 컨센은 4.25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거의 지금 3.6 정도 머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컨센이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은 1% 그칠 것이다. 보지만 골드만은 지금 보시면 2.25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골드만 예측대로 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과거에는 없던 사이클이죠.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단기간 끌어올렸지만 2% 넘는 성장률에 4% 밑도는 실업률이 유지가 된다. 정말 이번만은 다른 게 되는 겁니다. 하치우스 주장을 이해하려면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하치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높은 금리의 지연 효과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치우스는 이 지연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미스언더스투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금리가 생산 수준, 이 레벨에 미치는 지연은 길지만 생산 성장에 미치는 지연은 짧고 게다가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회복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도 견고한 성장이 있을 수 있다. 공급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수준, 아웃풋 레벨, 이 레벨은 특정 시점에서 경제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총량을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로 GDP로 측정이 되고 경제 현재 크기를 보여줍니다. 이 생산 성장, 이거는 이 경제 생산량이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는 거죠. 변화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위에가 총량이면 밑에는 속도와 방향이죠. 하치우스는 금리 변화가 생산 수준, 그러니까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차가 길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가 덜 되고 돈을 덜 쓸 수 있죠. 근데 이런 선택이 GDP라는 거대한 항공모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것이고 반면에 생산 성장 속도와 방향에 미치는 효과는 빠르게 즉시적으로 나타나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한 생산 성장의 둔화는 이미 발생을 했고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하치우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공급 측면이 회복과 함께 인플레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주장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골드만삭스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바로 JP모건이죠. JP모건은 얼마 전 보고서 또 썼는데 골드만삭스의 미래가 골디락스 하면 JP모건의 미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JP모건 스태그플레이션 주장은 이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수석 이코노미스트죠. 이분 얘기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기환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JP모건 주장은 이거 하나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CPI가 이 막대 그래프인데요. 이게 물결 형태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게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골디락스보다는 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JP모건의 견해입니다. 그때 연준이 그러면 기준금리를 어떻게 운용을 했냐? 빨간색이 물가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기준금리 올랐어요. 연준이 손가락만 빨고 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살만해가지고 금리를 내리니까 물가가 다시 오르고 내리니까 물가가 다시 오르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10년 내내. 근데 이게 꼭 연준의 잘못은 아닌 게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JP모건 뷰에 따르자면 지금 지정학적 상황이 이때와 유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사하냐? 1970년대는 뭐였냐? 세 차례에 걸친 고인플레이션이 있었다. 각각은 다 지정학적 변수와 관련이 있었다.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중동 전쟁도 있었고, 혁명도 있었고, 에너지 위기, 운송 중단으로 이어진 석유 유비가 동반이 됐다. 정부의 예산 적자도 그때 증가를 했다. 그래서 현재 시기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인플레 파동을 겪었고 정책과 지정학적 문제가 이런 경로를 계속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된다면 두 번째 파동이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질문이 이미 시작이 됐다. 홍해 같은 데서 운송 중단이 나오고 있고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다. 중국과의 긴장이나 무역 전쟁 이게 큰일이 될 수 있다. 대만 침공도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재정 적자는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지 않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지정학적 평화에 따른 배당금이 사라지는 걸 의미하고 이런 거는 이제 갈등 세금, 갈등 인플레이션으로 부를 수 있는 어떤 비용 상승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그때 본다면 어떤 특징이 있냐? 이 그래프에 다시 나오죠. 물가가 떨어지면 S&P 500이 오르는데 다시 물가가 오르면 S&P 500이 내려가요. 이게 JP모건의 자료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이 지금 증시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것이죠. 오늘까지의 스코어만 놓고 평가하자면 골드만삭스 대 JP모건 둘 중에 오늘까지의 성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골드만삭스의 승리죠.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둘 다 미래를 포캐스팅 하는 거고 저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판단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는 둘의 견해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접점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해가 지나고 둘 중에 하나는 정답 비슷한 거를 완벽하게 맞추지 못하겠지만 정답 비슷한 거는 맞추게 될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완전한 오답을 쓰게 될 겁니다. 브랜비어 시청자분들도 각자 믿는 바에 따라서 베팅해서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브랜비어 사랑 부탁드리고 월걸국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